엄격하고 치밀해진 IRCC의 심사 방식, 여기에 이제 SNS 뒷조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IRCC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PFL 전송이 엄청 많아졌고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이거 오타 났네. 참나 죄송합니다. 미스리프레젠테이션 뭐가 빠진 거지? 이게 대문자로만 돼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갈게요. 오타 죄송합니다. 네, SNS 뒤져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그 이민 컨설턴트 중에 하나인 쿠베이르 카말이라는 분이 SNS 쪽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현지 이민 컨설턴트들이랑 변호사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얘기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하는 얘기가요. 그래서 아예 트윗을 가지고 왔고 이분이 이제 실제 사례, 그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이는 이 영문으로 보이는 쪽이 실제 PFL의 내용이에요. 자, 내용이 뭐냐면요. 신청자가 이제 이 이메일을 받은 신청자가 웰더예요. 용접사고 NOC 72106 직군으로 신청을 했는데 IRCC 사무관이 이제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웰더로서 관련 근무 경력이나 학력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빙하는 자료를 나한테 보내달라. 14일 이내로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약간 그 세금 신고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CRA에서도 가끔 오잖아요. 너 이제 세금 처리했는데 뭐 몇 년에 했던 것 중에 뭐 페이스톱이 하나 빠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증빙을 해달라고 오고 뭐 기한대로 안 하면은 우리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요 디테일을 보시면은 14일 이내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아마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트윗의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은 옛날처럼 뭐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더 이상 IRCC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증명을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아니면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 이런 애티튜드로 바꿨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는 이 쿠베이어 카말 씨의 생각에는 이 카테고리 베이스 드로우가 이제 할 거라고 나왔잖아요. 참 여러 가지 직군들이 나왔죠. 헬스케어 쪽 그리고 에듀케이션 쪽에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트레이드 쪽이랑 쭉 이제 직군들이 나왔으니까 그 직군에 억지로 나의 경력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행위를 좀 자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라고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PFL 사례 두 번째인데요. 여기 또 메일이 있죠. 이거는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점수를 뻥튀기를 하려고 사실과 다른 그 내용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고 그런 것들 있죠. 주로 경력들을 약간 뻥튀기를 한 케이스인데 IRCC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야, 너 처음 들어올 때 너 유학생이었어. 예를 들면 근데 학생 비자 받을 때는 네 경력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처음에 워크 퍼밋을 받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할 때 갑자기 생겼네. 이거 뭐지? 그래, 뭐 네가 예전에 빼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증빙 자료 한번 제출해 봐라. 네가 지금 제출한 게 맞는지 진짜 그게 다 사실인지 보내달라. 14일 이내로. 이 밑에 보면은 대놓고 날짜까지 써놨어요. 2025년 3월 24일까지 달라라고 아예 날짜를 딱 명시를 했고요. 보통 이런 날짜가 찍히면은 그 우편 직인이 찍힌 날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포스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카드 결제하고 딱 서류 발송한 날짜, 직인 날짜가 3월 24일이면 그때까지 유용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뭐 며칠 걸려서 3월 31일에 예를 들면 받는다고 해도요. 아무튼 그때까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PFL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PFL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SNS 관련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내용을 보면은 네가 영주권 신청할 때 기재했던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에 기재한 근무 경력이랑 네 링크드인 프로필에 경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대체 뭐냐? 뭐가 진실이냐?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증빙 자료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PFL을 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IRCC가 이민자를 뒷조사를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원래 이 방송 썸네일에 이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공지하기 전에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이런 스토킹은 형법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라 그 유튜브 같은데 이제 노출이 되는 그 공개가 되는 부분에 함부로 썼다가는 굉장히 채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아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이민 전문 변호사
웹사이트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블로그로 설명을 정리해 주셔서 제가 좀 방송 준비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갈 거고, 그 블로그의 링크들 그런 거는 나중에 이거 일반 영상으로 올릴 때 거기에 이제 참고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로는 영주권 신청서에서 미스리프레젠테이션으로 판단이 돼서 IRCC에서 PFL을 보내는 건수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2024년 9월에 예년 2023년 9월에 비해서 6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봐, 또 이거 오타 또 썼어. 이게 올 캡스가 안 좋아요, 진짜. 사람 다 잘못 썼어, 복붙해서. 올 캡스 아닌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저런 거에 되게 예민한데 아주 대박 실수를 했네요. 미스리프레젠테이션, SE가 빠졌네요. 이게 뭐냐? 그 이민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민 신청 시에 제출 자료에 들어간 어떠한 허위 정보나 아니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말을 베베 꼬았다든지 애매하게 썼다든지 그런 정보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게 고의적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IRCC를 속이려고 허위로 작성한 문서나 가라로 집어넣은 경력들, 이런 건 당연히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비고의적인 허위 정보, 중요한 디테일을 실수로 까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해서 IRCC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해서 엉뚱한 답변을 제기하는 경우도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 이거 실수였어요. 그래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을 판정이 됐을 때 어떤 징계가 일어나,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냐 하면은 5년간 캐나다 이민 신청이 금지됩니다. 이게 진짜 커요. 영주권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추후 적발 시에는. 이런 케이스가 근데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직접 들은 사례는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건 아마 범죄 관련해 이런 거 되게 심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5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간 얘기가 있는데 무지는 변명거리가 못된다. 내가 몰라서 이랬습니다. 이거는 전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예, 다음 페이지 갈게요. IRCC가 왜 이렇게 빡세게 단속을 하냐, 요즘 왜 이렇게 이민자들을 들볶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이 변호사의 생각이긴 하지만 새로운 영주권 패스웨이가 발표될 때마다 러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러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한 열흘 정도 뒤에 이제 오픈될 홈케어 기버 스트림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쪽이 보통 이제 PR 패스웨이가 새로 열리면은 그 열린 순간이 가장 널널합니다. 가장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점점 점수가 올라간다든지 조건이 더 빡세진다든지 해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땡 하고 열릴 때 최대한 러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에 이미 부합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원래대로였으면은 조건에 부합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고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없던 걸 끼워 넣거나 해서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부합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 원문을 보면 Let's be honest 라고 써있죠. 우리 숨기지 말고 솔까 말, 솔직히 말해서 이러지 않느냐. 이거는 공공에 대한 비밀이다. 항상 그래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민문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그 새로운 패스웨이도 발표되고 프렌치 스트림 같은 케이스도 활짝 열고,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도 열다 보니까 정말 빡세게 쪼이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조건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부합을 하는 방법들의 몇 가지 예시가 허위 자보포, 그리고 가짜 경력증명서, 소위 말하는 분치를 한다고 하죠. 이력서에, 경력증명서에.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허위로 페이스톱을 발급해주는 케이스. 이거는 사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거는 좀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인구가 더 많은 그쪽에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허위 언어시험 성적표,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거. 학력 위조, 이것도 상당히 흔하고요. 특정 국가에서.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운 국가들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영업 경력을 허위로 제출하는 케이스를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 변호사 블로그에 이게 포함이 된 거는 아마 여전히는 아니고 좀 물밑에서 상당히 핫한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를 언급하는 걸 겁니다. 스타트업 비자들 요즘 이제 많이 팔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그 스타트업 비자를 받기 위한 판을 깔아놓고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약간 분을 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는 경우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항목이 거기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블로그 글에서는 아주 비유를 잘 해놨습니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일어났다. 오징어 게임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아직 시즌2는 안 봤는데 시즌1은 다 봤습니다. 반칙을 하면 유리하고 반칙을 하고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룰에 따라서 FM대로 하면은 사망하기가 쉬운 게 오징어 게임의 특징이었죠. 그 결과 캐나다의 이민판이 오징어 게임이 돼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통했던 게 그 이유가 신청자가 워낙 폭주를 하고 그 IRCC에서 이런 그 신청자들을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백로그가 쌓이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허위 정보를 그래서 자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타주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퀘벡주 PEQ 같은 케이스가 제가 탄 PEQ 프로그램이 그랬었어요. 그 프로그램 설명 자체에 그 CSQ 있죠. 그 주 노미니 인비테이션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몇 영업일 이내로 준다라는 게 아예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주정부가 자기네들 발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예,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면은 그 비즈니스데이 내로 하려면 밤샘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요. 왜 그런 호언장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퀘벡주 말고 타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IRCC도요. 퀘벡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는데 그 퀘벡주 CSQ로 그 주정부 노미니로 넘어가는 그 연방 그 영주권 신청은 또 빨리 또 몇 개월 내로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그 주와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에 있어가지고 바빴습니다. 지금은 다 개무시하고 있죠 그런 거. 예, 다 이제 유명무실해졌는데 옛날에는 그 주정부랑 연방정부도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빡세게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 널널했던 시절은 The Era of Leniency는 끝났다. 이제 ov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AI가요 이제는 그 AI가 정말 강한 게 뭐냐면은 텍스트 이런 것들 이 자료들을 데이터를 쫙 읽고 그런 거를 쫙 분류하고 그런 거에 정말 제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그리고요 그 주요 기관과의 데이터 쉐어링 어그리먼트를 했거든요. 데이터 공유 협약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도 이거를 점점 오픈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월 전에 매니토바주와 연방정부가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트럼프 정권에서 못 살게 굴고 있잖아요. 캐나다를 뭐 펜타닐이 어쩌네 저쩌네 그거는 구실이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때 도미닉 르블랑 당시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그 당시에는 이제 신임 대통령 되기 직전 당선자 시절인데 그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쉐어링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매니토바주에서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데이터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보들 있죠. 예를 들면은 매니토바주에 이제 PR 신청자가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매니토바주에 어떤 고용주 밑에서 일을 했죠. 그 고용 경력 같은 것들, 페이스톡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매니토바주에서 데이터 쉐어링을 이제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RCC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랑 매니토바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AI를 사용해서 쉽게 이제 대조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도 수동으로 또 더블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심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라도 말이 맞지 않는 게 보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요 앞에 페이지 제가 철자 잘못 쓴 거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민자로서 신청을 했다면은 이게 만약에 고용주 이름이었다. 이거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왜 고용주 이름이 달라? 이런 거 AI가 다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세는 소위 말하는 샤프 프랙티스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건이에요. 업계 전용 슬랭이에요. 자건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이 캐나다의 이민 변호사들이 이거 샤프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제일 맞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엄청 쪼이는 거예요, 진짜. 들들 볶는 거죠, 끝까지.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PFL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 너무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로 바뀌어서 공정성이나 구체적인 증거나 의도를 중시해야 하는 그 연방 법원의 판례법과는 상반되게 IRCC가 이 법원의 그 판례를 무시하고 정말 빡세게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PFL을 무조건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게 샤프 프랙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샤프 프랙티스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가혹하거나 심지어는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사람들을 굴리는 게 그게 샤프 프랙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CC가 권한을 남용을 한다. 라고까지 이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소한 실수까지 대가를 치르가는 손해를 보게 할 정도로 IRCC가 이민 신청자들을 PR 신청자들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 샤프 프랙티스입니다. 이 로펌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줬어요. 이 샤프 프랙티스의 사례로서요. 자기들이 자기 고객의 10년치,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정말 실수 없이 정확히 꼼꼼하게 작성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PFL이 왔다고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고 파봤더니요. 예전에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혼자서 작성했던 내용이랑 이번에 이 변호 로펌에서 작성한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당한 겁니다. 예전에 신청했던 거랑 이번 거랑 다르다고요. 그 달랐던 게 뭐냐 했냐면은 자 포지션 이름이 약간 달랐던 거. 뭐 예를 들면 블라블라 슈퍼바이저가 뭐 매니저로 바꿔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리고 그 이직을 했을 때 이직을 하면은 며칠 또는 몇 달 쉬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던 게 트집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PFL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몇 가지 예시를 했는데 고용주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 이전과 지금에 상이하든지 아니면은 뭐 10년 년 전에 파트타임 잡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 있던지 아니면 날짜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던지 이런 것들까지 다 사사지 잡아가지고 PFL을 보낸다고 합니다. IRCC가.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프로세싱을 해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신청한 사람을 거부하는 게 디나이하는 걸 그 구실을 찾는 거를 주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여기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민제도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을 OK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서류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디나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 수를 컨트롤을 하는 게 주목적인 걸로 주객 전도가 된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비판을 하는 포인트예요. SNS 스토킹 이게 뭔지 한번 보죠. 뒷조사를 어떻게 하냐. SNS 얘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재밌어요 진짜. 자 아까 얘기했던 링크드인 여기 그 친숙한 얼굴 보이시죠? 예. 제가 일반인을 찾아서 올리긴 좀 뭐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10년 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링크드인에 자기가 실제로 프로필 등록했던 거를 여러 곳에서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링크드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혹시 링크드인에 이제 친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봐 보여드리는 건데요. 링크드인은 되게 이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이트예요.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SNS로 분류가 되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뭐 사람인, 잡코리아 뭐 이런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이트들의 약간 SNS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영미권 구인 구직의 중심지예요. 저도 첫 풀타임 잡을 여기를 통해서 잡았어요. 아까 그 후베이어 카말 RCIC가 트윗에서 공유했던 건데 두 번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신청서의 내용이랑 그 링크드인 프로파일이랑 다르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증빙 자료를 보내달라고 IRCC에서 신청자한테 PFL 레터를 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NS를 뒤진다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사례로 검증이 된 케이스고요. 왜 링크드인을 제일 먼저 뒤지냐 하면은 영미권 지역 넘버원 구인 구직 사이트고요. 참고로 링크드인은 별도 회사였는데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기업입니다. 이쪽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공간 중에 그 개인의 프로필을 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은 직장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독싱을 당할 수도 있다, 신상털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개인의 실명 그리고 커리어상 했던 일들,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IRCC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잘 팝니다. 아주 이런 거 능력 아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맘만 먹으면 잘 팔 수 있다는 거죠. IRCC가 어떤 식으로 뒷조사를 하느냐. SNS가 전부 다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는 SNS도 아니에요. 외국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판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라고스, 그 라고스의 라고스 경찰서의 사기 행위 전담반과 협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실제 이제 판례가 있어요. 왜 나이지리아냐? 왜 사기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메일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나이지리안 프린스라고. 이게 거의 20년 전부터 유행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이지리아 프린스인데 왕자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내 모국에서 뭐 전쟁, 내전, 뭐 폭동, 뭐 그 상황마다 달라요. 그런 게 일어나서 내가 출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수십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너를 통해 가지고 네가 좀 도와주면은 그 돈을 이렇게 옮겨주고 그럼 그 돈에 뭐 몇 프로를 너한테 주겠다. 어마어마해요. 그 돈의 양은. 그런 식의 스캠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면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일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얼마 보내주고 그게 나이지리안 프린스 스캠 이메일이에요.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이제 사기 행위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온갖 사기 수법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쪽 경찰서에 사기 행위 전담반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엄청 큰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그거에 대응을 해서 이제 현지 경찰서와도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사업자 등록기관, 이거 주로 로컬들이죠. 그리고 세무기관, 이것도 이제 세무기관도 되게 중요하니까 페이스톡 관련해서 그리고 경찰서 등등. 그래서 이런 사법기관과의 정보 공유 협약을 해가지고 입수를 한 정보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S.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링크드인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X 슬래시 트위터. 예. 여기도 이제 많이 뒷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링크드인 프로필 경력과 관련된 PFL 발송 사례가 다수 제보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용주들의 공식 웹사이트 있죠. 그러니까 경력 증명, 그 경력 증명한 곳에 거기도 이제 웹사이트들 구글 링도 하고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레짓한 회사인지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회사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컨택도 해서 야 홍길동 씨가 니네 회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직책으로 다닌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본다고도 합니다. 요 3번 부분도 방금 설명 다 자연스럽게 들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하고 네 번째 거는 금융 관련 정보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 페이스톱 같은 거 보통 페이스톱 들어오면은 이제 체크나 월급 통장에 이제 다이렉트 디포짓으로 들어가는데 종이 체크를 받아도 결국에는 통장으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다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일치를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판례입니다. 이거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썬데이 톨라 유스프라는 분이 이제 캐나다 IRCC에 소송을 건 케이스예요. 2019년 5월에요. 어떤 케이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거절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부당하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케이스예요. 정부에다가 판례들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보진 않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는데요. 이 유스프 씨는요, 스킬드 워커로 PR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IRCC 담당 사무관이 유스프 씨가 플릿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이그지큐티브 체어맨, 엄청 높은 직책이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회장님, 사실상 그런 직책인데요. 그런 체어맨 직책이 있었던 걸 신청서에서 누락한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발견했냐? 링크드인에서 미스터 유세프의 링크드인 프로파일에는 자랑스럽게 야 나 플립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체어맨이었어. 나 뽀대 나지 이랬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프로파일에 신청서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무관은 유소프 씨한테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유소프 씨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건 공식 직책이 아니다. 나 돈 받고 이 직책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 무료로 봉사해준 거다. 예. 무료 봉사를 해주는 회장님이라 재밌네요. 예.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거랍시고 이 유소프 씨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다, 디렉터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 오피셜 롤이 없다는 거를 그 진술한 내용과 회사 공식 레터를 서한을 이 플리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CEO가 직접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IRCC 사무관은 웃기지 마. 이거는 억셉터블하지 않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미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판단을 해서 PR 신청을 거절을 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소프 씨는 이건 부당하다. 이 레터는 합당한 거고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사무관이 결정한 걸 뒤집어주고 새로운 사무관을 배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판사는 사무관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판명한 건 합당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판결의 나머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유수프 씨의 논리는 뭐였냐 하면요. 온라인에서 입수한 링크인에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린 건 부당하다. 온라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냐. 이거 웃기는 소리죠. 지가 썼으면서. 뭐 딴 데 구글링에서 뭐죠 이상한 사이트에서 허운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직접 링크인에 쓴 겁니다. 유수프 씨 본인이요. 회사 임원 경력은 그리고 추가하면은 오히려 이득이다. 체험이다. 이거 높은 직책이잖아요. 내가 이거 이득이 될 거를 왜 굳이 익스프레센트 프로파일에 빼먹었겠냐. 나 손해볼 건데. 안 그래? 그렇잖아.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판사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익스프레센트 프로파일 신청서를 쓰는데 스킬드 워커 자격으로 그리고 PR 신청을 한다면 그 근무 경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스킬드 워커 자격이니까. 여기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경력 부분에 만약에 오류 누락이 있었다면 그 신청서 자체가 내짓하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청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IRCC 사무관의 판단은 합당했다.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맞는 것 같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따끈따끈한 2025년 1월 20일 판례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2달밖에 안 되는데 켈레치 아그바이라는 사람이 IRCC에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에요. 판례 이름이 아그바이 vs 캐나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자, 소송의 배경. 참고로 이 판례는요. 아까 봤던 판례에 비해서 분량이 훨씬 길어요. 한 대여섯 배는 긴데요. 왜냐하면 조사할 게 엄청 많았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이지리아 케이스거든요. 진짜 꿀잼입니다, 이거. 캐나다 이제 정부에서 연방에서 가나의 아크라라는 곳에 소재한 캐나다 고등 판무관 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하이 커미션 오브 캐나다. 여기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PR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판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거부를 때린 케이스예요. 이 아그바이 씨에 대해서. 아그바이 씨는요, 스킬드 워커로 역시 캐나다 PR을 신청했고 거부를 당했는데요.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이 의사결정을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기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볼게요. 자, 이분은요 스킬드 워커로서 신청을 할 때 NOC상으로 시니어 매니저, 재무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서비스, 파이낸시얼 커뮤니케이션 and other services 직분으로 PR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한 곳은 나이지리아의 가족 기업인 티모텍스라는 회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도 티모텍스의 사장은 아그바이 씨의 남자 형제 브라더입니다. 오, 되게 우연이네요. 신기하네. 그리고 티모텍스의 그 경력증명서에 따르면은 이 아그바이 씨의 그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2005년 20년 전 2월 1일부터 이 회사의 시니어 매니저, 오퍼레이션 앤드 파이낸스 부문의 시니어 매니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아그바이 씨의 브라더인 로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바이 씨의 패밀리 비즈니스네요. 우연히도. 그리고 IRCC에서 심층 조사를 쫙 했는데 모든 게 다 구라다. 그리고 구라일 뿐만이 아니라 신청자도 범죄자고 이 서류에 사인을 해준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왔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아그바이 씨는요. 아까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2005년 2월에 티모텍스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했다고 나왔습니다. 2005년 2월에.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2005년에서 2006년 동안 델타 베이커리라는 곳과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돼서 일을 한 건 아니고 워크 위드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사업을 하든 작업을 하든 뭔가를 했는데 이쪽 범죄 코드로 OA5061이라는 프로드를 행했다고 해요. 사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아그바이 씨가. 그리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모텍스라는 회사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이 델타 베이커리한테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티모텍스라는 회사는 나이지리아에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도 없는 회사, 경력증명서도 그럼 당연히 허위고요. 추천서도 당연히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그바이씨의 브라더와 브라더인 로우가 그냥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인해서 준 거예요. 서류는. 그리고 이거는 사문서 위조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나이지리아 내겠지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이 판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판례가 무지하게 긴데 그 내용이 왜 기냐면은 그 조사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나이지리아 당국이랑 협업을 해서 뒷조사를 엄청나게 자세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가 무슨 탐정소설 내용처럼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도 학력도 불화였던 게 허위였던 게 밝혀졌어요. 추가로. 아그바 씨는 그런데 이제 라고스 경찰서에서 캐나다 정부와의 협업하에 그 조사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허위라는 걸 밝혀낸 건데 라고스 경찰서의 진술에 뭔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라고스 경찰서가 일을 잘 했다라고 캐나다 그 법원에서는 결론을 지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민 전문 로펌의 견해인데요. 왜 이렇게 엄격해졌냐? 왜 이렇게 쥐잡듯이 이민자들을 잡느냐 하면은 캐나다에 소재한 템퍼러리 레지던스 수를 통제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게 이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헬스케어,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게 되게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키아리 채널에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자의 입국을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다리다 보면은 질려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해외에 소재한 사람들이 비자 신청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기 때문에 LMIA가 특히 승인이 지금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캐나다 국내에서 이제 그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LMIA를 신청하신 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공평하게. 근데 이제 이 변호사의 의견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좀 줄인다기보다는 줄이려고 하는 게 맞죠, 사실. 예.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가지고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지율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송 시작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이번 주말에 조기 총선을 콜할 걸로 지금 사실 기정사실인 것처럼 CBC 등등의 유력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리버럴당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설문조사,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수당이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리버럴당의 아예 보수당을 앞선다, 역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석 달 전만 해도 보수당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석을 뭐 100 몇십 석이었다, 한 190석 뭐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절대 다수당으로 집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승리 장담은커녕 아예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리버럴당 입장에선 조기 총선을 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층들이 많아요. 네, 중도층들을 잡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보수당이든 리버럴당이든. 그리고 아직 집권당이 리버럴이기 때문에 조타주잖아요. 이 캐나다라는 큰 배에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맛대로 좀 갈 수 있죠. 그게 유리한 거죠. 집권 정당에. 그래서 이민문을 좀 빡세게 쪼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민을 좀 빡세게 쪼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CEC와 카테고리 베이스 선발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베이스 선발은요, 정확히 몇 점이 될지는 까봐야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CEC 일반 스트림 있죠, 제네럴. 그것보다는 확실히 낮을 거란 겁니다. 네, 불과 몇십 점이라도 낮을 건데 그렇게 낮은 점수로 또 분포되는 게 지금 나오면은 이민의 좀 덜 우호적인 유권자들한테 예쁘게 못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연하면서 프렌치 스트림을 대신 뽑는 거고, 프렌치 스트림 많이 뽑으면서 퀘벡주 사람들한테 약간 어필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참고로 리버럴당은 퀘벡주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록 퀘벡과가 표를 많이 가지고 가면은 리버럴당은 집니다. 보수당은 정반대가 되겠죠.
리버럴당이 퀘벡주에서 민심이 잃어야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기조가 어떠냐면 보수당은 스티븐 하퍼 정권 때 수준으로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 수는 25만 명에서 이미 26만 명 사이입니다. 지금보다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 15만 명 정도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버럴당은 이민문을 최근 쪼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쪼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캐나다 US Relations 카운슬이란 걸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문위원회로 18명을 지명했거든요. 카니 총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크 와이즈먼이라고요. 제가 이제 키아리 채널에서도 그 센츄리 이니셔티브 관련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센츄리 이니셔티브 거기서 소개했던 그 로비스트 조직의 창립자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마크 카니는 여기랑 되게 관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 볼리에브 보수당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오전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짚으면서 엄청 비판했습니다. 리버럴당을. 그 볼리에브가 지금 그 네거티브밖에 못하는 게 단점 중에 하나로 짚히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 단점을 떠나서 상당히 좀 리저너블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특정 로비스트 단체 창립자를 이렇게 계속 그 정부 그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그룹에 일부러 집어넣는 것 자체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변호사 블로그에서는 그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그리고 PFL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당연할수록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의 모든 부분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라. 어떠한 정보도 누락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기재하지 말고 그게 실수든 고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IRCC에서 발견하면 그건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의 사유로 찍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두 번째는 모든 증빙 서류 다 보관해라. 페이스톱 같은 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관해라. 예. 세 번째는 제출 전에 신청서를 여러 번 검토를 해라. 한 번 땡 하고 넘어가지 말고 오타 하나라도 있는지 최대한 봐라.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무허가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말아라. 자격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공인 변호사 또는 이민 컨설턴트만 무조건 고용을 해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한국 쪽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 무허가 에이전트들이 은근 있습니다.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랑 이제 손을 잡고 제휴를 해서 일을 하는 이제 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변호사가 됐든 이민 컨설턴트가 됐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왜냐하면은 그 자격증에 있는 사람들이랑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중간에 하나가 끼는 거예요. 네. 그 중간 유통망이 하나가 끼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워지고 그 서류 처리 같은 거, 관리 같은 것도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영업을 뛰는 사람들이 적법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잔소리인데 친절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것보다는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일을 똑바로 적시에, 제 시간에 하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저분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웃는 모습도 참 훈훈하고 저 참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가지고 계약 딱 했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싹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할 사람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과거에 뭘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민을 시도했던 그런 내역도 있으면 나한테 불리한 거라도 떼먹지 말고 솔직하게 기재해라. IRCC에서는 캐나다 자국에서 한 거는 물론 당연히 다 볼 수 있고 타국에서 한 것도 원하면은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숨길 생각 하지 마라. 그 마지막 여섯 번째는 PFL을 혹시라도 받으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라. 그리고 증빙 자료 확실히 준비를 해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는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이 변호사 블로그는 자기네들 영업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검증된 능력 있는 전문가를 써라.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요. 이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블로그의 내용들이 겁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저도 그 겁주는 내용들을 별로 여과 없이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죠. 보시다시피.
겁을 주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일종의 영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네, 스스로 할 가능성보다는 이민 컨설턴트를 쓸 가능성이 더 높고 이민 컨설턴트를 쓸 가능성보다는 변호사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 유도를 하는 건데 사실 PFL을 받았다면은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정말로 본인이 어떤 이유든 간에 캥기는 게 있다 하면은 전문가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